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이번 LH 사태, 내부 정보나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남에서도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 불독에서는 부동산 투기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세 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불독 오늘 함께할 세 분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광수 교수님은 저희가 화상 연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지금쯤 온 게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왕 터진 건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했고요.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지금 서민들과 특히 청년층에서 느끼는 이 부동산 집값 폭등과 LH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그 분노가 아마 오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 중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이생진망. 인생이 집 사는 거는 망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영국도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사무총장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언론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또 국민들의 공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이 문제가 터질 때부터 이게 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막상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를 완화하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초기에 오히려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시스템을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정광수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처벌하고 그걸 금지하는 법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멍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류의 투기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뭘 했냐 하는 거죠. 엄청난 구멍이 그쪽에 있는데 방치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더라도 또 어딘가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바로 이렇게 메꿔가는 그런 개정 보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직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환경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달달한 게 있으면 벌이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몰려들어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쫓아내는 데만 주력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나지요. 그 달달한 것을 치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사고 팔고 하여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이 사실이 이번 사태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 놓고 보면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이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전문가들이 여러 진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건드린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LH 사건 직전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속됐습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도시인 저희 창원 성산구와 이창구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도 5억 로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5억이 올랐다. 이래서 이제 5억 로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를 믿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다. 혹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나 혹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았던 국민들만 로또를 잡을 기회를 놓친 거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이제 실망과 분노가 부글부글하는 타이밍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더해서 내로남불을 규탄하는 그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시기적으로 재보궐선거를 앞둔 절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경마중계식의 이런 엄청난 보도가 뒤따르면서 핵폭탄급으로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뭔가 터질 게 제대로 터지고만 이번 사태가 됐는데 교수님 앞서 이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원인 두고 뭔가 그 달달한 것 때문에 터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달달한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 원인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데요.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이 우리 사회 다른 어떤 수익보다도 크다면 그 사회에 민첩한 사람들,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쪽으로 몰려들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일반 국민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긴 하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왜냐? 농지개혁을 단행을 했거든요. 이 농지개혁을 단행을 해서 일제시대 때 그 대주주 밑에서 소작을 해서 먹고 살던 농민들이 갑자기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이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그 돈을 모아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도 성장의 성격도 굉장히 공평한 소득 분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점차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그걸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누리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같이 거기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소득을 얻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더 매력적으로 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번에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보다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지요. 그 사람들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법률이나 제도의 허점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비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결국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자, 결국 이제 이번 사태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이 3월에 고발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기가 폭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LH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바람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부당한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민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다 나서서 뭐
아주 극단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거든 정부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정부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제가 무슨 말을 쓰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발본색원, 폐가망신, 이 잡듯이 뒤지겠다, 씨를 말리겠다. 이런 용어는 극한 표현은 잘 정부 공직자들이 안 쓰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국무총리가 이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한 40일 정도가 조사된 지 40일 정도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동호반복을 정부에서 계속 하는데 국민들은 사실은 흔쾌하게 이제 박수치고 뭐 잘했다라는 표현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간의 조사를 한 걸 보면요. 먼저 3월 2일 날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8일 날 그 정부에서 특수본 이제 이름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3월 11일 날 이제 정부가 LH 임직원 전수조사를 다 했다 아닙니까? 다 했는데 겨우 7명을 추가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나 정부 여당이나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도 생각돼요. 그때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그 이후로 현재 진행되는 것에 불신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3월 18일 날 여야가 LH 특검 합의를 했는데 지금 특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특검이 없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을 자꾸 이제 자초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론이 약화되니까 3월 29일 날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열어서 2,000명 검경까지 포함해서 2,000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고 수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4월 19일 날 특수본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50일 만에 총 394건을 지금 내사 수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1,566명이 지금 걸려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투기로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198건 868명을 내사 수사하고 있고요. 50명을 송치했고 6명 구속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 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서 기획 부동산까지 확산을 했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이제 196건에 698명이 지금 내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창원도 여기 지금 아파트 쇼핑으로 걸려들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244건의 투기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이제 크게 납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가 이제 3월 12일자로 해서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6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1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권고를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보면은 셀프 조사로 그치고 있어요. 뭐 공무원들이 공무원 상급자를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불신 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사나 내사를 더 할 거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1기, 2기 신도시 1990년도하고 2005년도에 수사에서 13,000명 적발하고 15,000명 적발하고 900명 뭐 1,000명 가까이 구속시킨 사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국민 체감 지수에 좀 미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출발했던 느낌은 분명 지울 수 없고요. 그렇죠. 첫 단추는 저는 잘 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참 빈틈이 많은데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아까 전강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동산 투기를 공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이미 부동산 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네. 과연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투기의 실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아주 간이 큰 공직자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땅 투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은 애초에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직자에만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그널이 잘못돼서 공직자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되나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올까 하는 예. 그런 걱정이 앞설 만큼 예, 사실은 부동산 투기는 뭡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민 누구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는 건데 네. 예, 너무 이제 그 응급 처방에만 지금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비리 행위,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또 수사를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또는 뭐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개혁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관련 법률 비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이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은 뭐 비교적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또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첫 번째 단계 이 공직자 투기 행위를 조사하는 거는 이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기, 2기 신도시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 차원의 조사.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혁하는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직자와 부동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든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그거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대책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이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것이 법 개정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LH 사태 이후에 투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LH5법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투기 부패 또 방지 5법인데 이 중에 3개법은 지금 위원장님 개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정강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게 뭐 정리가 돼야 정리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적인 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나 국회가 헤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만 하더라도요 수십 가지가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이제 사건만 터지면 국회의원들이 막 몰려가서 법안을 다 발의하는데 이게 실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고요. 정부 입법안이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별로 확인이 잘 안 돼요.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부동산 투기의 그 대책으로 이제 국회에서 LH 5법 재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안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이 중에 이제 3월 24일 날 3개법이죠. 공직자윤리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하고 LH법, 그 한국주택토지공사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모든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 등록 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가요. 공직주택특별법은 이제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이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됐고요. 토지공사주택법은 LH 직원들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나 할 경우에는 이제 2배로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이해충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때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논란을 벌이면서. 예. 그 논란을 벌일 일도 별로 없어요. 뭐 사립학교 뭐 교사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언론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투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통과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법에도 통과가 좀 안 돼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주식 백지 신탁제는 공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강력한 어떤 투기를 막는 그 제어 장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쏙 빼놨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환수에 대한 이 환수 문제를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속고 입어도 빠져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3월 24일 날 LH 3법을 개정했는데 3월 29일 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4월 내에 또 관련법 19개를 지금 발의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안에 농지법도 다 들어있어요. 그 도대체 24일 날 국회에서 한 거는 뭐고 29일 날 그럼 정부에서 하는 건 뭐고 이게 뭔가 종합적으로 이게 좀 이게 이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현재 입법 상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LH 5법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법 왜 계속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거의 뭐 8년 만에 발의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국회 문턱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하고요.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중요한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용 대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서 직무 관련 비리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본 법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고요. 근데 이 법률이 지난 8년간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이 반복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법률이 있었다면 LH 사태처럼 노골적이고 뻔뻔한 투기 행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 법률의 내용을 보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자신이 했던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고요. 또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형,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곧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실은 그 이 부동산 투기로 의혹을 받는 분들에게 뭐 거의 대부분 공직자들에게 이걸 들이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뭐 국회의원도 지금 뭐 이해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뭡니까 이 선출직 시도의원들도 결국은 핵심은 이분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이후에 이제 그 공직자의 투기, 비리 이런 것들을 막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그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도 이해충돌 방지법 추가적으로 듣고 네.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소급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덧붙여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법안 소위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그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회의록을 꼼꼼히 봤는데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공직자 부정부패 관련된 법률안 법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제 감사원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있고요. 부정부패 권익위법, 부패방지법에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행정관령이 있고요. 또 형법에도 또 적용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법률을 만들고 또 개정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률이 전부 다 누더기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된다고 보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법률안을 2개 또는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되는 조항과 부패방지법에 적용되는 조항이
비슷한데 처벌 조항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묶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급해서 지금 넘어가 있긴 한데 저는 범죄나 통합 과정도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문제는 모든 법이 다 공소시효가 걸려 있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처벌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있는데 이 법에 대해 이 소고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죠.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세균 국무총리 블로그에 써 있어요. 모수 추징은 소고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소고기법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LH 사태가 투기 교과서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농지가 단골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교수님 짚어주시죠. 예, 이제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일종의 착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주택 문제다, 아파트 문제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도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사실은 농지 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착시를 걷어내는 데는 이번 사태가 일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이 농지가 이렇게 투기의 대상이 됐느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영농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 농지에 대한 투기를 법률이 자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2009년에 농지법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으로 이제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근처에 뭐 주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그 주소가 멀리 있어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고요. 주말 농장 용으로 또 농지 매입하는 거 허용하고요. 또 뭐 농지 법인을 이용해서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 후에 쪼개 팔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위 영농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비영농인이 허위 영농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농을 안 하고 있으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뭐 이 적발이 되면 지금부터 하겠다 이러면 또 뭐 유예해주고 후지부지합니다. 실제로 농지법을 위반해도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에 1년 이하 집행유예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3번째는 이제 이게 아주 신기한 투기 수법이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허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분 쪼개기, 뭐 용버들이라고 해서 희귀 수종을 갖다 심고는 보상금을 더 얻어내기, 그 뭐 묘목을 심어서 보상 받으려고 하고 또 그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고 맹지를 매입하고 알박기 하고 뭐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법률이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뭐 묘목 재테크도 있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농지법 개정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우르고 막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나 보네요. 예, 농지법 얘기를 하면은 막 국회의원들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 투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농지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농지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LH법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전 굉장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먹을 것 같으니까 3월 24일 날 LH법을 통과됐는데 옆에 살짝 끼워서 농지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웃긴 얘기인데요. 제6조인데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딱 한 줄 집어넣어서 이 개정을 했다면 이거 면피하려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3월 29일 날 정부에서 농지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 누더기를 만드는 거죠, 농지법을요. 이게 좀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 헌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농지법을 개정한다 하니까 두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을 이잡듯이 뒤진다고 해갖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잡아낼 수가 없어요. 3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차명거래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거 못 잡아내거든요. 결국 뭐냐면 토지를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농지를 조사하면 돼. 그게 지금 민변하고 그 참여연대가 그 투기구역 의혹자를 찾아낸 것은 토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번 전수를 하면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 부동산 농지 소유자들이 상당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겨냥을 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투기 의혹자들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16개의 그 농지법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전 다 없으면 좋겠지만 없앨 수는 없으니까 대폭 손질을 해서 실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일들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 이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사서 뭐 나무 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농지 처분 명령을 그 지자체에서 내려도요 응하지 않거든요. 과태료 내고 처벌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십억씩 버는데 그게 과태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대폭 손질해 가지고 만약에 이 걸리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뭐 이렇게 처벌을 차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경상남도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중앙역 인근의 역세권 개발 사업. 허허 벌판이던 땅에 몇 년 새 대규모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포함해 27개 개발 사업의 보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7급 이상 전 직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 양산, 고성 등 일선 지자체는 물론 경상남도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일선 지자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시작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선출직 지방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간도 5년 전 사업부터 10년 전 사업까지 지자체별로 다 달라 공직자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업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와 실제로 전현직 공무 지방 의원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되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진보당에서도 좀 살펴보셨다고요? 이번 기회에? 예, 저희가는 뭐 경남의 선출 공직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이제 경남도의 도의원들만 55명이거든요, 현재요. 그 재산 등록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뭐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없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단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55명 중에 80%, 예, 44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계셨고요. 27,000평을 갖고 계신 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고 상위 10명의 농지 보유 면적을 보니까 약 7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 축구장 28개 정도 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가구당 주택 보유 현황을 이것도 부동산이잖아요. 현황을 좀 봤는데 55명 중에 18명, 33%가 이제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이 8명이 있고 5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이 2명 계셨습니다. 명단 공개는 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산 등록 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자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뭐 이게 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 거고 독립 그 생계형일 경우에는 이제 고지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55명 중에 16명이 고지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도의원은 이제 국민의 어떤 이 공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제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취득한 경우인데 좀 더 투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독립, 왜냐하면 이게 재산 독립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 때 되면은 다 이렇게 공개되고 조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의 어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 기간 동안에 재산 등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고지고부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뭐 차명거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일반 공제 달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보고나 누락보고를 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계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출직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잘 알 수도 있고 특히나 지역에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혹이나 의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사무총장님 좀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말만 무성하고 이대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역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방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회와 중앙 정부가 원칙적인 법을 통해서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지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위원장님도 부동산 투기 조례 제정 강조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직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선출직 공직자와 임용직 공직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공직자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하는데 임용직 공직자 안에는 또 일반 공직자하고 정무직 공직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공직자들이 상당히 구분이 이제 까다로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선출직 공직자, 그다음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데리고 온 정무직 공직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간부, 이 부분이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경남도로 말하면은 도지사, 뭐 시장, 군수,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각종 특보들, 도의원, 시군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경남개발소 같은 이런 개발사업 관련된 공공기관, 이게 중요하게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 부분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목적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신도시, 뭐 창원 자족 복합행정타운, 그다음에 뭐 진해의 뭐 웅동 개발관광단지 뭐 이런 등등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이 특수 목적법인에 대해서 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놓치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나 이 선출직 공직자들은 감시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감사관실에서요, 일선 공무원들이 이분들 감사를 못해요. 감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에 감시하느냐? 감사는 안 하거든요. 행정안전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법의 사각지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선출직 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적 기관, 조례를 지정하는 독립적 기관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감시단이나 민간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데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다 빠져나간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정비도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국가인권위가 이제 전국에 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지부가 흩어져 있어요. 근데 반부패 총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종밖에 없습니다. 이게죠. 중앙정부가 총괄 못해요. 지방정부 하냐 못합니다. 그런 거 다 구멍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지부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두어서 일상적인 반부패 활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공직자와 부동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주는 겁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연결을 놔두고 자꾸 이렇게 비리 행위, 투기 행위를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고 뭐 이익을 몰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없죠. 근데 어떻게 연결고리를 차단하느냐 하면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주식 백지 신탁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이 달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실수요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 자진 매각을 하든지 백지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든지 이런 게 이렇게 하도록 해서 부동산하고 공직자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위공직자로 재임하고 또 퇴임 후에 몇 년 동안은 부동산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는 게 주거용 주택 하나 소유하면은 다른 부동산은 갖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거 사업을 어떤 할 수도 겁니까? 있잖아요. 예. 영업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실수요에 포함되고요. 예컨대 또 선산 이런 것도 실수요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게 누가 봐도 실수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백지 신탁하게 한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이제 투기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현행법상에서 이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는데 설왕설래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법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도가 불비돼 있다는 그런 건데요. 각각의 법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분명 근거가 있죠. 우리나라 이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7년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는 건데 입증 문제를 걱정할 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무슨 입증 문제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1998년도에 폐기된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부 문제죠. 3월 28일 날 지금 당정청 협의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소고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발표까지 했고요. 국민권익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언급된 법이 뭐냐 범죄수익은닉법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라면은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게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저는 오늘 불도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소고 입법은요. 좀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990년도 91년도 일기 신도시에서 13,000명을 적발했잖아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해갖고 15,000명을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소급비번 저는 그 정도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뭐 그 정도면 괜찮겠네. 친일파의 재산도 환수하는 마당에 이거 부동산이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실 여기를 소급하는 게 막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초기에 이제 그 발표할 때는 공직자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파 재산 몰수처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 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소급 적용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나왔을 때 일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제대로 했냐? 친일파 재산 환수도 실패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불신을 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대책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되려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나간 이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신뢰 토대를 잘 마련해 놓고 또 시행을 해야겠네요. 예. 네. 이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또는 뭐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회복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정부가 말했던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는데 이렇게 전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는 소고입법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LH 사태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부동산 혁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사태 같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오늘 함께한 세 분의 발전적인 제언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불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불독 프로그램이 경상남도에서 지지부진한 이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을 올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부동산 혁명이란 말이 참 저는 최근에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좀 반가운 표현이고요. 제가 경상남도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를 제정해서 주정하면서 부동산 혁명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근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혁명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부동산 혁명은 투기 의혹자들을 조사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부동산 혁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불철저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눌러서 보면 경상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부내륙철도 있잖아요. 또 신항만 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요. 또 마산해양 신도시도 있고 진주 초전 신도시 개발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지금 개발 사업들이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경상남도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정도라도 나는 여야 의원들이 뭐 조사하냐 마냐 이렇게 좀 시비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데 오히려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 공직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 의식 속에 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내로남불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서도 얼마를 이익받다 하는 얘기를 늘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원만 해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5억이 올라서 5억 로또가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참에 진짜 그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그 대책에 대해서 뭐 정강수 교수님이 뭐 너무 정확하게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창원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지금 미분양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올해 당장 다시 뭐 18대 1이다, 20대 1이다 지금 투기 바람이 다시 불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국회 자료를 보면은 집을 1,800채나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런 국민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투기의 욕망을 일반 국민들이 버릴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더 강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돈 많은 사람은 배우자도 여러 두고 이랬는데 그럴 수 없도록 이미 법률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돈이 많아도 학교를 동시에 두 군데 다닐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의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병원을 한 개만 개업하도록 해놨거든요. 저는 집과 부동산은 이런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는 제안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거
부동산 투기, 뭐 공직자 투기 이런 거는 뭐 일부 사람들이 정보를 빼내서 특별한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불법적인 일종의 범죄 행위이지만 이게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만연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익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빨리 차지할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대토지 소유가 발달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사회는요, 오래 가면 망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잘못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 하는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공직자가 문제가 됐으니 공직자부터 이 문제 분명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서 이걸 근절해야 되고요. 그냥 공직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 환경 자체도 개혁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토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많이 든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LH 사태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사토크 불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